실력파 일타 강사들의 비법처럼 부동산에서도 현실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첫 선을 보이는 코너예요. 부동산 일타 강사. 예,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교수님의 일타 강사 비법 좀 기대하면서 이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줄곧 약세였는데요. 7개월 만에 이게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아파트가 조금 높은 가격에 팔렸다는 거잖아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그건 아닌가요? 네, 높은 가격에 팔렸다가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네네. 하락폭이 줄은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0.8이면 1.2%가 오른 거잖아요. 예예. 그걸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핵심은 여전히 하락 지수라는 얘기죠. 실거래가 지수가 좀 상승 전환했던 그런 의미를 말을 하는 거군요. 예, 이 의미가 이게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네요. 시험 성적이 10점인 사람이 20점이 된 건데 그 전에 점수가 100점이었다 그러면 여전히 밑에 점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 기사가 좀 팩트가 그렇군요. 마치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오판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전국적으로 전세 매매할 거 없이 여전히 다 하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어찌됐건 상승 전환했다는 이 의미는 어떻게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이 줄은 거잖아요. 예. 하락폭이 상승을 해서 하락폭을 줄인 결과니까 정부의 이제 규제 완화 대책과 그 특례 보금자리는 좀 지대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실수요자들도 있고 또 투자 수요자까지 가세해서 시장에 어떤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니까 거래량도 조금 늘고 또 느는 와중에 이제 또 언론사들에서 또 주택 가격 반등 바닥 이런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불안감 느끼거나 이런 분들은 또 조금 더 주고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승 하락 거래가 서울 아파트 경우에 저번 달까지는 한 70% 대 30% 수준이었어요. 하락이 70%, 상승이 30%요.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조금 상승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하락을 둔화시키면서 한 40%대까지 상승 거래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락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시장 상황은 좀 연착륙 분위기로 좀 변환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군요. 그런데 네. 이게 또 전국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던데요. 맞나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울산 이런 지역들도 이쪽은 이제 좀 예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드랍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매매가 하락하고 전세가 하락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청약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약 시장도 좀 다시 꿈틀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네. 서울 등의 어떤 수도권 일부 핵심 입지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몰리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서울시장이 다 꿈틀대는 건 아니고요. 서울의 구로구에 있는 모아 일가라든지 마포구의 DA 베링가 하는 아파트 또 작년에 미분양 났던 또 수육한타빌 이런 데는 아직도 미분양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양평동 자이라든지 영등포에 또 마포에 또 더클래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분양을 좀 소진시키고 또 완판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창원의 롯데캐슬이 저번 달에 분양을 했을 때 완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통점은 완판이 되는 곳들은 입지가 비교적 좋고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이니까 당연히 기존 주택에 비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분양가가 적정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분양한 곳들은 완판이 되는 것이고요. 여전히 기존의 분양가, 예전에 높은 가격,
그 수준을 유지한 현장들은 수요자들이 철저하게 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에도. 예, 예.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 그러니까 뭐 내 집 마련세가 조금 몰리는 지역의 공통점은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 그러니까 여전히 좀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역시 수요자들도 거기는 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의미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문장이 저는 기억에 남네요. 서울 지역도 다 꿈틀거리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규제를 쭉 완화를 해오니까 이제 조금씩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일부 지역이지만 어떤 좀 꿈틀거림이 보이는 것도 역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정부가 또 하나를 발표한 게 있어요. 국가 네. 첨단 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용인을 국가 산단 후보지로 선정하고 2042년까지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단지로 구축하겠다. 이런 발표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에 발표 내용을 보니까 용인 포함해서요. 전국의 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역대 네네. 정부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또 네. 특화 분야를 다 다르게 해서 뭐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도 다 포함이 됐던데 이런 것들 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때요? 큰 영향은 아니고요. 일단 영향은 줍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왜냐하면 크진 않아요. 일단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 매도 심리를 좀 감소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가격 하락기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은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리적으로는 호재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로드맵이 지역이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이라고 되어 있지. 용인의 어느 구, 뭐 처인구, 기흥구 다 있잖아요. 수지구. 네네. 어느 구라고 뭐 확정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첨단 산업에 들어왔을 때 이제 고용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주택 가격에 이제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 고용 인원만큼 주택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후제인데 현재 시장 상황이 미래의 일을 지금 갖다가 적용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한 몇 달 정도, 두세 달 정도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하반기에 갔을 때 하향 조정할 시기가 또 시작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이것도 먼 뒤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 일시적으로. 네네. 뭐 미래 산업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인 건 분명한데 타임이 좀 미스매치 상황이다. 현재는. 그런가요? 지금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뭐 한 10년 걸릴 텐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그걸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좋은 호재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죠. 네. 그러나 실제 시장에 나타나려면은 그 시기나 위치나 지정이 확실히 되고 로드맵이 정해지고 몇 년도에 입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때 그때 좀 효과가 더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시적이고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조금씩은 좀 묻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돼야 뭐 어느 정도 이게 조금 효과가 보이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투자용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용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 보통 투자용 부동산 분양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여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도 하죠. 투자형 부동산을. 예. 그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괜찮고요. 오피스텔하고 뭐 생활용 숙박, 레지던스들하고 또 하이엔드 오피스텔하고 또 요새 한때 그 히트쳤던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그냥 또 들어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분양했던 것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출을 전제로 해서 임대 수익을 뭐 생각하고 하신 분들이 대출에 어떤 부담이 좀 많이 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임대 수익에 비교해서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갈 텐데요. 지금 금리가 오른 바람에 대출 금리랑 계산해 보시면
대출 이자를 보통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뭐 60~70% 정도 받으시거든요, 대출을. 네네. 그래서 뭐 임대를 놨을 때 임대 수익이랑 비교를 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률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 올 한 해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청량리 일대라든지 오피스텔이 좀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 해가지고 많이 투입이 된 곳들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조심해서 접근하라고 방금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좀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해서 일단 접근하라는 요즘 것이. 보면은 그런 게 많습니다. 뭐 계약금 얼마에 그 중도금 대출 무이자 회사가 지원하고 그렇죠. 그런 문구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가 될지 회복이 될지 아직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면 충분히 기다리시고 미국의 금리가 좀 안정되고 뭐 물가가 잡힌다든지 또 그런 대한민국도 이제 또 어떤 로드맵이 잡히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예. 그런 게 좀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접근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지금 미리 뭐 진입하시는 건 좀 성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좀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폐지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분양가 네네.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또 네. 5억 원으로 제한됐던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도 폐지된다 그래요.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밝힌 내용인데 다음 네네. 주 월요일 3월 2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뭐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투자 수요까지 실수요자뿐이 아니고요. 투자 수요까지 가지 않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약 현장에서 분양가가 적정한 지역들, 뭐 기존 시세 대비해서 좀 조정이 됐는데 기존 시세 대비해서 또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 이런 곳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청약 광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 무순위 청약 부분에 있어서 그 거주 지역을 제한을 표시했기 때문에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또 가지하게 됩니다. 서울시장은. 그래서 지방시장과 서울시장이 좀 양극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이제 많이 더 몰리겠죠. 좋은 입지와 좋은 현장, 또 좋은 분양 가격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조금 호황을 누릴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좀 비싼 것들은 수요자들이 좀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옥석을 구분하시면서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에 조금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무순위 청약 그 규제가 좀 완화됐었잖아요. 거주지라던가 뭐 주택이 있어도 그런 분들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실 그게 규제가 풀리고 나서도 좀 양극화가 생겼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 쪽으로 자꾸 올라와서. 근데 이번에 이 규정도 없어지면서 좀 그게 조금 더 심해지겠네요, 그럼. 네,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좀 부동산 투기의 어떤 조짐이 시장에 나타나면 그런 규제들을 조정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초기니까 조금 방치하고 있겠지만 연착륙을 위해서 방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조금 더 가시화되거나 조금 투기 붐이 또 조짐이 보이면 이제 양극화는 확실해지는 거죠. 지방의 어떤 수요보다는 좀 희소성이 있는 지역들, 뭐 서울 일부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좀 몰림 현상, 쏠림 현상이 빚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부가 규제를 과연 어떻게 다시 좀 조정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그 부분은 뭐 정부의 입장을 좀 지켜봐야겠죠. 다만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좀 상반기 정도는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좀 여쭤볼게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요. 지난달에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도 뭐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고 해요. 2,500억 원 넘었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된 걸까요? 이게 저금리 상한테는 빚어진 일인데요. 정부에서 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세 대출 제도를 너무 방치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뭐 5억까지는 소득도 거의 뭐 제한 없이 인정소득이라 그래서 소득 증명이 없어도
뭐 카드 사용액만 가지고 인정소득이라는 조금 이상한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출이 이제 저금리 시절이니까 5억을 대출 받아도 그 당시만 해도 2%니까요. 예, 예. 월 80만 원 수준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아, 대출 이자가요. 네, 그러니까 원룸 뭐 월세 수준밖에 안 되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 이제 기본이 5억이니까 뭐 6, 7억은 기본 전세가가 형성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도 상방 압력이 작용한 건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못 버티니까 나오게 되겠죠. 네.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역전세가 벌어지면서 이제 그 전세 대출금을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투자했기 때문에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예. 그러면 역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내줄 능력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깡통 전세 비슷하게 돼서 2,542억이라는 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세 제도 대출에 대해서 이게 정부가 보증을 쓰거든요. 은행이 대출해주고. 네네.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소득 기준에 맞춰서 또 그리고 전세 어떤 금액의 어떤 한도 정도를 좀 정해줬더라면 이렇게 무리하게 주택 가격이 오를 때 무리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역전세 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뭐 이런 일이 터졌는데요.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세금? 네네. 세금으로 이걸 메꿔야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정부가 원래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대출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 뭐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좀 증가세는 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내년 초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까지도 최고가 수준이었거든요. 그분들 예. 만기가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이런 현상이 뭐 지속적으로 이제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일타 강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